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그 구글에서 네네. 유튜브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저기 추석 때 네네. 10월 1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최인식 씨가 나와가지고 우리 그 지금 창당에 관련해서 네네네. 조언해주는 내용을 네. 갑자기 임의로 삭제를 했죠. 네네네. 그래서 그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는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저 누가 했는지 우리가 비용을 들릴 거니까 같이 조사하자. 네. 조사하죠. 예, 그래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자라고 보냈는데 답이 왔습니다. 네.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10월 6일 날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녹화일자가 11월 2일자입니다. 12월 2일자에 예. 드디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내왔는데 뭐 시청자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 측의 이제 어떤 좀 불법 행위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내용 증명을 이제 발송을 해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일관된 답은 유튜브 코리아 측은 이제 그런 영상 관리나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미국에다 이제 알아가라는 식의 이제 내용을 이제 답변을 했었는데요. 뭐 이번에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글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유튜브 코리아하고 관련된 것이 구글 코리아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미국 본사 쪽에 그 해당 회사에다가 이제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넣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대한민국 대표 대형 법인인 이제 법무법인 광장을 이제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이제 뭐 받은 날 아마 그 내용 증명 제가 이제 그 소장님을 대리해서 발송한 그 내용 증명을 그래도 늦어도 한 10일경에는 받았을 텐데 거의 뭐 20일이 이제 지나서야 이제 이러한 답변을 하면서 아주 특이하게 이번에는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리인 명의로 저한테 답변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들이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가 조회를 빼고 조작한다라는 부분에 비해 네. 유튜브가 창당 방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죠. 네, 그래도 뭐 그렇게밖에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뭐 답변에 좀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엔 날짜도 너무 늦었고요. 한 25, 보통은 뭐 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제 답변을 보내주고 했는데 날짜도 꽤 한 20일 이제 이상 소요가 됐고 그다음 두 번째 뭐 이전에도 그냥 유튜브 구글 코리아 명의로 그냥 보냈던 공문과 내용이 똑같은데도 법무법인 광장까지 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것은 하여튼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제 영상 삭제는 그러니까 진짜 창당 활동 방해, 즉 이제 정당법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나름 좀 고민을 한 끝에 어쨌든 이제 그 법률적 대리인을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서 대응을 했다고 좀 이해가 됩니다. 추석날 그 아침에 네네. 이걸 삭제를 했거든요. 네네. 자기들도 아마 연휴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우리 걸 담당해서 지우는 쪽이 그 추석날 아침에 손을 좀 잘못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불길해서 이렇게 하겠죠. 불길한 놈들 계속 불길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된 담당자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본인의 업무시니까 노딱 붙이고 하시는 거는 뭐 이 마음대로 하시되 읽어는 보고 해야지. 읽어는 보고. 읽어 대충 내용이 뭔지는 보고 그 뭐 정광훈 목사님 관련자니까 뭐 무조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큰일 나고 뭐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뭐 저도 이제 당연히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고 앞으로 뭐 제가 뭐 당원으로서도 책임 다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활동도 정당 활동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유튜브나 이쪽에서 좀 내용을 잘 보고 좀 선별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뭐 당부드립니다. 사람이 AI처럼 사람이 하면서 AI가 하는 것처럼 흉내 내려다 보니까 사람도 AI처럼 돼가지고 최인식이 나오고 뭐 정강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곧바로 그냥 노딱을 붙였는데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창당 대회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당을 방해했어. 그래서 앞으로 그걸 나중에 어떻게 죄를 감당하려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해라. 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소장님께서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도 하셨는데 이제 그 외교부에서 이제 근무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사로 퇴직하신 이제 허진 전 대사님께서 이제 뭐 발기인 대회도 참여도 하시고 뭐 저도 최근 영상 보니까
이사 작업에도 열심히 좀 참여하시고 그래서 저도 뭐 발기인 대회 때 처음 저도 뵙고 그냥 뭐 소장님께서 이전에도 뭐 오늘 뭐 어떤 경력의 뭐 분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그냥 뭐 그러신 분이겠지 생각을 해서 저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어떤 좀 이렇게 모습이 이게 여느 좀 이렇게 좀 고답적인 고위 공무원 외교관들하고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나누시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하여튼 뭐 그분이 뭐 그러니까 서울대 식문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외무고시에 일찍 합격하셔서 뭐 오래전부터 이제 큰 뭐 고위직 공무원을 뭐 살아오셨지만은 쭉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소장님 뭐 방송을 시청하고 또 이제 곧 창당하게 되면 같이 혁명 20일에 참여하시겠다는 분의 그 어떤 생각과 전혀 다르신 것이 없더라.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무언가 이제 대한민국과 본인을 위해서 뭔가 좀 이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뭐 기존 정당의 어떤 그 주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는 이게 도저히 해소가 안 되고 뭐 그 외에 하여튼 방향과 가치를 생각했을 때 소장님 말씀에 굉장히 좀 공감을 해서 이제 방송을 열심히 이제 들으시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직접 참여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봐서는 뭐 신분과 어떤 뭐 과거는 다르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소장님과 함께하고 우리들과 하나씩 다름이 없다 해서 좀 저도 굉장히 좀 든든했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좀 특이하게 이제 외교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이제 무장 친위대 전사록이라는 이제 책을 집필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또 이제 그날 발기인 대회 이후에 저한테 좀 보내주셨습니다. 소장님도 받으셨는데 저는 또 이제 워낙 제가 또 이런 뭐 관련 이제 밀리터리 역사라든가 군 전쟁사 같은 걸 좋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대사님 뵙고 바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보내주신 거는 제가 읽고 있고 이제 제가 구매한 거는 제 또 지인께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장 친위대 전사록에서 주로 이제 제가 뭐 스탈린그라드나 이런 데 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 앞에는 이제 서론에는 이제 독일과 소련의 있어야던 당시 어떤 전쟁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서술을 하시고 저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탈린그라드 이후에 이제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당연히 외교를 하신 분이니까 뭐 어떤 외교 관계라던가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이분이 또 독일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 이제 요 관련된 이제 독일 서적들을 이제 많이 뭐 참고하셔가지고 뭐 좀 군사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하셔서 이제 책을 좀 써서 좀 굉장히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대사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게 조금 약간 이게 좀 그 밀리터리 덕후 분위기가 좀 물씬해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러실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일종의 전개 과정이나 어떤 각 인물들의 초점을 맞춰서 좀 그렇게 서술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요하인 파이크라는 그 친위대 기갑 장교 발지 전투에서 이제 그 헤슬러 대령의 원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양반이 이제 나치 친위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에서는 이제 그냥 그 일반 국방군으로 나오지만 굉장히 좀 그 어떤 전투 능력만큼은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전후에 이제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을 억울해하면서 수긍하지 않았던 그래서 좀 약간 좀 배경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순수하게 군인으로서는 그래도 당연히 그 연합군에서 높이 평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진에 있는 모습은 이게 발티전투 때 사진은 아니고 독소전에 그 기갑장교 참여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흥미가 좀 뭐 그러니까 이 책도 그렇고 대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흥미가 좀 가고 좀 호감이 가는 그런 저도 인상을 받았고 하여튼 뭐 관련해서 아마 소장님과 뭐 뜻을 또 맞추셔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이런 이 밀리터리, 히스토리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이 책이 나왔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책을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지었다면 대단한 밀덕이라고 이렇게 요즘 밀덕이라고 그러더만요. 밀덕이신데 사실은 뭐 어느 편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 패배한 편이기 때문에 또 뭐 학살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무장 친위대 SS가 상당히 이
세계 전사에 좀 신화적이고 네, 예, 좀 전설적인 측면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아주 볼만한 책이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 부분만 드러내서 묘사한 책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읽으려고 이사 때문에 못 읽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게 요 근래 보니까 공수처의 위원을 파견해서 국민의 똥당이 그걸 이제 찬성을 해주고 특검은 다 이렇게 밟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호남에 가고 또 오늘 보니까 지상우 여의도 연구원장이 또 뭐 우리는 계속 자적인 칼라로 가야 된다. 국민이 어려운데 그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은 해요. 근데 말을 하지만은 진짜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보다 훨씬 역량과 조직이 많고 돈도 많은 당이 그야말로 이 서포 15조 같은 부동산 정책도 내고 국가적 주택 공급이든 뭐든 서민의 정책을 내야 될 건데 정책은 없이 말만 서민이고 말만 호남이에요. 그렇습니다. 호남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호남에는 서민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이 최근에 똥당이 하고 있는 저 행태가 저거 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역적 색채, 지역적 갈등을 좀 봉합하는 하려고 뭐 5.18 묘지를 참배하고 뭐 호남 뭐 인사를 뭐 비례대표에 뭐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 하겠다. 뭐 그거는 뭐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봅니다. 근데 당연히 그거는 지역 발단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거야 뭐 한번 그냥 쇼 형식으로 한번 하면 되는 일이고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호남에서 어떤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럼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게 뭐 5.18 묘지 참배하고 그것도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 호남 출신 인사들을 좀 몇 사람 들여와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국민들의 현안은 지금 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택 문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들을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민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고 말만 하는데 그 말만 하면서 오히려 돌아간 박원순처럼 어디 옥탑방에서 지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느끼겠다는 건지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책은 구체적인 어떤 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정책을 캐치프레이즈로 바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상욱이가 여의도 연구원장이면 지금까지 여의도 연구원장이 된 지 몇 달이 됐는데 김처 할배 체제에서 그러면 지상욱이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이거라도 내놔야죠. 내놓지 않으면서 실제로 지금 몸은 기득권에 이렇게 그대로 기울어 있으면서 저렇게 하는데 이 김종인도 흔히 쭉 좌파적 정책 경제민주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가치가 생긴 건데 저 사람의 구체적인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오늘날 주택 문제로 전월세가 저렇게 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의 대안을 증명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 아닙니까? 왜 부동산 문제에 아무런 대안이 없죠, 저 당. 그러니까 뭐 참 그 뭐 제가 또 아부를 또 잘 못하진 않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시니까 제가 또 바로 또 좀 약간 낯뜨거운 아부를 하자면 참 서민 포퓰리즘을 참 곰곰이 이제 뭐 좀 이렇게 볼 때마다 뭐 물론 이제 방송 말미에 이제 내보내시기도 하지만 참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생각되는 게 뭐 국가적 국민 뭐 국가적 주택 공급이 당장 실현하기 어렵고 자기들도 이해가 안 맞는다 그러면 또 서민 포퓰리즘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시 임대료라는 것을 이제 정해서 거기에 이제 좀 따르는 이제 임대인들은 그 뭐 재산세나 그런 뭐 종부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의 혜택을 좀 주자. 그러면 그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선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만 하더라도 만약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전월세 시장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지금 문가리 정부의 발표로는 지금 뭐 한 5년 후 되면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칫하다가는 뭐 재산세, 종부세 합쳐가지고 한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뭐 정말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당이라고 내세운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도 좀 언급을 해서 좀 이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만 만약에 뭐
공적인 정당에서 논의만 되더라도 얼마나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이제 언급하지 않는 거 봐서는 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말로 그러니까 뭐 서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면에 지난번에 그 빌딩 주인들의 세금이 많이 추징된다 네네. 뭐 이런 것들 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나 상속세 이재용이 상속세 부분은 곧바로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의 동당의 의원들 중에 이 월세나 전세가 불편한 사람은 거의 없고 네. 아마 상속세나 또 이 뭐라고 할까요? 뭐 재산세, 뭐 종부세, 빌딩에 대해서 네. 세금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게 계층적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뭐 그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이제 지금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제 지수한국 전 의원이고 이제 그 전에 또 이전에는 이제 김세연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국회의원 했던 그 두 양반인데 그 뭐 김세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부산에서 뭐 내노라 하는 뭐 갑부 뭐 특히 부동산 뭐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당연히 지상욱 뭐 현 원장도 뭐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영동고등학교 나오고 그랬으면 당연히 게다가 또 뭐 시문하고 결혼할 정도면 뭐 딴 걸 다 떠나서 뭐 어지간한 재력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제가 소장님하고 여러 번 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과거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루즈벨트 같은 사람들 미국의 2명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뉴욕에서 정말 난다긴다는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요즘에 뭐 0.1% 해당하는 사람들인데도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또 뭐 어떤 정치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면서 어떤 말 그대로 나는 뭐 0.1%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위 1%에 대해서도 이제 바라보는 어떤 직관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노력과 관심이 없으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봐야죠.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그 항상 균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반대로 보면 그 더불어 거수기당이 전 당원 투표라면서 그 성추행한 그런 어떤 자기들이 잘못으로 그래서 이 선출직이 물러나게 되면 후보를 안 내겠다고 한 서울 부산시장 문제 부분에 그냥 전당원 투표로 어제까지 끝내버렸죠. 그제까지. 그래서 이제 당의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의 그 조항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안 하겠다. 하고 국민들 앞에는 이렇게 깔끔한 정치 집단인 것처럼 쇼했다가 실제 그런 일이 생기겠나 했는데 서울 부산시장이 지금 뭐 성추행으로 문제도 아니고 자살하고 또 물러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이제 뭉개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당원 고쳤으면 뭐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모든 독재가 다 선거와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요. 그래서 저당이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인가 그 방송한 내용 들었었을 건데 지금 어떤 선거를 해도 안 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독재가 이미 완성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게 선거 투표장 안에서 물리적인 부정선거 조작이 아니라 이미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대중선동에 의한 부정선거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민주적인 형식만 밟으면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려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사실 2016년 총선 전까지는
모든 선거를 승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뭐 안철수가 아닌 안철수 하레비가 나오더라도 그 선거판을 이제 장악했었는데 지금 뭐 하여튼 뭐 부정선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문재인 일당, 뭐 문가리 일당들은 뭐 어떻게든 표만 많이 받으면 뭐 장땡이고 뭐 그 표를 통해 그 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다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뭐 이거는 이런 실질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사실은 뭐 그 히틀러 때부터 벌써 5, 60년대부터 그런 얘기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금 이제 뭉가리는 완전히 히틀러식의 뭐 민주주의를 지금 하려고 좀 마음 먹고 있는데 정말 참 큰일이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바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부터 이제 그 보수를 향해서 이제 이른바 좌빨 쪽에서 우리나라의 보수가 어딨냐, 뭐 아들 뭐 군대를 빼고 무슨 세금 제대로 안 내고 그런 식으로 비판했었는데 반면에 저도 이제 그 반면에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보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문갈이 들어와서는 야 우리나라에서 진보 좌파라는 것도 정말 극히 일부에 진짜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원희룡 이제 제주도지사가 이제 그 기부금품 제공 뭐 이런 금품 살포 혐의로 지금 이제 그 선거법 정치자금 위반으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될 이제 위기가 있는 걸로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잘못된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중 정치인이 어떻게 활동하다 보면은 뭐 내가 어떤 돈을 받아 먹어서가 아니라 돈을 좀 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박원순과 진짜 오거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20, 30대, 20대 젊은 여성들을 그것도 가까이 있는 여성들을 정말 끊임없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성추행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박원순과 뭐 오거돈, 뭐 문갈이나 이런 사람들은 침묵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른바 뭐 여성 단체 무슨 여성 운동했던 사람들 이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서민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그다음에 뭐 그 온 대한민국의 지금 온 어지간한 지금 산에는 뭐 나무하고 그 산을 다 깎아내서 지금 뭐 그 말도 안 되는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패널들이 또 비바람에 막 무너져가지고 산이 내려가고 있고 지금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환경운동하는 인간들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진짜 하여튼 이 문가리 정권에서의 지금 문가리의 3년 집권 동안 제가 확실하게 하나 얻은 거는 우리나라에는 진보도 없다. 뭐 진중권 교수나 서민 교수나 이제 이런 극히 일부 이런 뭐 분들을 빼놓고는 우리나라에 진보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공수처에 이 동당이 2명의 후보위원을 보냈는데 추천위원을 제가 봤을 때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파괴를 위한 괴시타포 조직을 만든다. 그럼 그게 단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처, 비리수사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청와대 직속 일종의 정치 사찰 기구를 만드는 거다. 이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고 저것끼리 만들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공수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을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죠. 미국처럼 뭐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FBI가 이제 일부 수사권을 갖고 뭐 DEA나 마약 범죄 관련해서. 근데 그것도 뭐 미국도 처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 하오다 보니까 뭐 필요가 생겨서 이제 하나하나 생겼던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한 기관이 이제 수사나 기소를 이제 담당하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자유당 시절에 경찰의 어떤 무소부 불이 어떤 그 권력 남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검찰을 해서 상당 부분 떼갔고 그러다가 물론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었지만은 결국은 근데 어떻게 보면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참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도 결국 핵심,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구나. 이제까지는 뭐 이래저래 핑계를 많이 댔지만 결국에는 나쁜 사례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깔아뭉개고 통제하려고 마음먹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꼼짝 못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별도의 공수처 기관을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또 누가 어떻게 임명할 것이며 그 다음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그래도 막 검찰과 법무부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검사들이 뭐 이문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다른 사람들 자기 이제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데 새로 구성되는 공수처에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소장님 오늘 이제 11월 1일 방송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몇몇 어떤 고위층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소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뭐 어떤 권력으로부터 이제 미움받으실 여지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담당했다는 거라면 이제 예를 들어 황장수라는 사람을 정말 내가 좀 길들이고 싶다. 그러면 고위 공직자 누군가하고 붙여가지고 요즘에도 뭐 옵티머스니 라임이 해가지고 막 검사들한테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공수처에서 해야 되듯이 이제는 이러저러한 공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반 국민 누구라도 권력에서 어떤 권력으로부터 집중적인 어떤 견제를 우리는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좀 제재를 가해가 싶으면은 사건이 역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공수처가 일반 우리 국민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뭐 높은 놈들끼리 하는 일이다. 절대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리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공수처를 통한 어떤 권력이라는 것이 행사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 뭐 짐똥이 이제 좀 나서줘야 되는데 저도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 국민의 짐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좀 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시대도 뭐 중앙정보부가 데려가서 패고 뭐 좀 그렇죠. 혼을 내고 보냈으면 그렇죠. 보냈지 이런 기구를 만드는 적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불법 기구를요. 네네. 불법 기구라는 거는 흔하게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닌 그야말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독재 시스템에 기프지수적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권위적 사찰 기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통제 가능한 그거는 불법이지요. 네.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한테 직접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지 사람을 거기 다 꼽아서 관리한다면 그거야말로 완전 무소불위의 사찰 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시타포처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다라고 이렇게 데모하고 나서 만약에 70년대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걸 만들려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네. 80년대에 전두환 노태우가 이걸 만들려 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럴 수 있느냐 공수처에. 그리고 야당에 김종인이는 협조해 준다고 하고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느냐. 그게 안에서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해서 시간 끈다고 하겠지만 안 할 놈도 아니고 그 시간 좀 끄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아무런 처음에 우리 못 내겠다. 너희끼리 해라고 하고 불법성을 총체적으로 규정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래도 야당이 국민의 짐똥이 좀 잘한 게 그 정정수 의원입니까? 이제 오늘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데 그 체포 동의안 의결에 국민의 짐똥이 빠졌지 않습니까? 너 저기 뭐야 민주당 너희들끼리 하라고. 결국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뭡니까 그 가결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 이제 이런 상황에 이런 절차가 좀 진행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장외투쟁 등등을 해서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한 거는 못한 것이고 그럼 현재 그럼 공수처가 그러면 이게 지금 구성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뭐 야당으로서 입장을 가지고 하여튼 여기는 절대로 관여할 수 없겠다. 그러면 뭐 아무리 저기 문가리 일당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뭘 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게 오히려 많아질 것인데 이거를 뭐 추천위원을 했더니 뭐 어느 추천위는 또 되고 안 되고 이걸 가지고 그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의 짐똥에게는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생각해봐야 되고 하여튼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하여튼 김종인은 이제 좀 더 이상 이제 뭐 총선에서 완패가 돼서 정말 이제 개헌도 소장님 맨날 말씀하신 거지만 개헌이라는 것도 전혀 뭐 실행될 가능성이 1% 미만인 이 상황에서는 김종인도 빨리 좀 물러나서 이제 좀 이게 오히려 뭔가 좀 제대로 된 논의가 좀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임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 이제 유튜브에 편지 보내서 답신원 이야기, 그리고 또 무장친위대 전사록을 쓴 발리인인 허진 대사 이야기, 또 국민의 진당이 하고 있는 서민과 반대되는 엉터리 행보, 그리고 또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 가면서 이 민주주의의 형식적 틀을 악용하는 민주당, 민주 없는 민주당. 네, 그거 좀 알아봤습니다. 국민 없는 국민의 진동당.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